대법원 2022년 3월 11일 선고 2017다 202272 판결 사건명 위로금 반환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 액수,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반환 약정이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갑 주식회사가 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 기업 집단의 변경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 측과 갑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매각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 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위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11일 선고 2017다 207475 등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등 1. 수증자의 범죄 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 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 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 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 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 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2. 갑의 어머니인 을이 갑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 증서를 작성하여 갑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갑과 을은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을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갑은 자신의 단독 명의로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동의 없이 작성된 을 명의의 동업 해지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 명의를 갑의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갑의 행위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을과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11일 선고 2018다 231-550 판결 사건명 집행 판결 1.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 제1항의 승인 요건을 판단할 때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 질서의 안정이나 예측 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 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에 대한 집행 판결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 법원의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 재판 승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확정 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 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정 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 제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 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 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 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재판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원칙이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그 외국 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또한 이러한 승인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 질서의 안정이나 예측 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 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외국 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것은 아니다. 2.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 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 외국 재판을 승인한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 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때 외국 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는 것만으로 외국 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이념은 피해자 등이 실제 입은 손해를 전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 처음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도입하였다. 제35조. 이어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하여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하였고, 계속해서 개인정보, 근로관계,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하여 3배 내지 5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개별 법률에서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것은 그러한 배상을 통해 불법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가 손해 전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개별 법률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그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정에 맞게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 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 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때 외국 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외국 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을 고려하여 외국 재판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요컨대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원칙이나 이념, 체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외국 재판과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과의 관계, 그 외국 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 전부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만일 속한다면 그 외국 재판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이 그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 특히 손해배상액의 상한 등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3월 11일 선고 2020타 297430 판결. 사건명 수수료 반환. 1.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 위임 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개별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당사자의 의사,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갑 등이 해외 이주 알선업체인 을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을 위한 알선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라 갑 등이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행정검토 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갑 등이 을 회사를 상대로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국외 알선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11일 선고 2021다 232-331 판결 사건명 양수금 1. 채무자가 금전 채무에 확정된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 시기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한 때부터 및 이행 판결이 확정된 지연 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 청구에 의해 지체 책임이 생기는지 여부. 적극. 지연 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기한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면 채무자는 그에 대한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 판결이 확정된 지연 손해금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행 청구에 의해 지체 책임이 생긴다. 2. 지연 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 입법 취지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물림으로써 채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거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의 문헌을 보아도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에 관하여 가중된 법정 이유를 적용하되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 위 법정 이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전 채무 원본의 이행 청구가 소송 물을 때 그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그에 덧붙는 지연 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연 손해금 발생의 원인이 된 원본에 관하여 이행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유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18다 244-877 판결 사건명 퇴직금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의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 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 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 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 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러한 부담금 납입 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고 만일 정당한 부담 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 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18-26343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의 정도 및 기준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내용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 의무는 의료 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 상식을 뜻하므로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자의 건강 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19-226-97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 배상에 의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는 보전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특히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에 의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 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 재판의 신속한 절차 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이러한 효력정지 제도는 법원의 잘못된 보전처분 취소 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긴급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보전 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 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신문 절차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 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 항고와
효력 정지 신청 등 구제 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다. 재판 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0다 216-462 판결 사건명 이익금 배당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변론 기일에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 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 새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 절차에도 준용되어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항 위 제2항에서 정한 1월의 기일 지정 신청 기간은 불변 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 기일의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가 송달 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 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 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3.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 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 방법인 교부 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 송달과 유치 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0다 267620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대습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피대습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한다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개 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 시전 1년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로 특별 수익을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상속 포기자에게는 민법 제10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징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이후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0-28837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 행위에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갑 등이 아파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약정한 날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안심보장 증서를 받고 분양 목적물에 관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입하였다가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안심보장 증서상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 계약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환불보장 약정이 없더라도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을지에 관한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심리하여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조합 가입 계약이 무효라는 갑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210720 판결 사건명 임대차 보증금 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 명의를 회복한 매도인과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적극.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 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 임차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4항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의 변론 종결 후 임대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위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 방어와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 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 종결 후 임대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승계 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의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줄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승계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원칙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 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 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럼에도 법원이 소에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한 소송 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 해결이나 소송 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에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다 230-083 등 판결 사건명 유류분 청구 등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피상속인이 한 생전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의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한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 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231-598 판결 사건명 주식 매매 대금 청구의 소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계약에서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 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 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석상 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 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매수인 갑 주식회사와 매도인 을 사이에 체결된 주식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 매수를 청구하였는데도 매도인이 이에 불응한 경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으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 더는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약벌 제재를 가한 이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배제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주식매매 계약상으로는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 행사나 계약 해제 방식의 권리 행사 방법 중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이 그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계약의 합리적인 해석 방법인데도 을이 매수 청구에 불응하는 경우 갑은 우선적으로 위약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권리 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타 276539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 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같은 주 제2항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 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2. 갑의 전처인 을이 갑 사망 후 그 상속인인 병 등을 상대로 자신이 갑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 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을이 갑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을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취득하는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 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 적극.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 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 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타 283520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혹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유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도로공사 시행자가 점유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에 대하여 도로법 제90조 제2항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전기 공급 시설 등이라고 한다. 전기 공급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등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으로서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 도로법 제68조 제3호,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 점유한 전기공급시설 등에 대하여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부대공사 비용만큼 도로공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적어도 부대공사 비용만큼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합치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도로관리청이라고 함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기관, 도로법 제2조 제5호, 구청장의 기관과 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관리자, 도로법 제90조 제2항, 민자도로관리자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도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혹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설치,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대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게 부대공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질.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 및 사업 시행자 지정과 그 지정 내용의 고시가 구분되는 행위인지 여부. 적극. 사업 시행자 지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년 1월 19일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5항,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사업 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위 사업 시행자 지정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다 284462 판결 사건명 공제금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애 공제금과 사망 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애 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애 공제금과 사망 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 공제금은 사망을 지급 사유로 하는 반면 장애 공제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은 그중 하나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에서 중복 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 공제금과 사망 공제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장애 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또는 호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간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장애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애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애 공제금이 아닌 사망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애 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는 장애 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애 부위와 장해율, 직접 사행과 장애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갑과 그 배우자인 을이 피공제자를 갑으로 하여 병보험회사와 체결한 각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사망공제금과 일반 후유 장애 공제금을 함께 규정하면서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 후유 장애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갑이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지주막하, 경막하 출혈, 오른쪽 팔에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오른쪽 팔에 단단 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외상성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자 을 및 자녀들인 정 등이 병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과 일반 후유 장애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단단 성형술을 시행받은 직후 팔의 손목 이상을 잃는 장해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장해 상태는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이 증상이 고정된 것이며 그 직후 갑이 사망하였지만 사망 경위가 위 장해 상태와는 관련이 없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으므로 위 장해 상태를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갑이 입은 오른쪽 팔 절단으로 인한 상해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일반 후유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